또 오셨어? 이번엔 그냥 검사만 하고 내려가시지 왜 자꾸 자고 가시려는 거야? 그냥 호텔 잡으시지 왜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냐고. 엄마 좀 눈치 없으셔. 현관문 앞에서 멈춰선 채 저는 가만히 숨만 쉬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손에 들린 방울토마토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 어머니인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나를 그저 불청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부모와의 거리, 그 거리를 만든 건 누구인지 곱씹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속 어머니의 마음이 내 부모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정옥, 75입니다. 충청남도 바닷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0도 채 되기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아들 하나를 등에 업고 손에 쥐고 그러다 무릎으로 기어가며 살았지요. 그 아들 이영진.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아파트 장만해서 며느리와 아이들까지 품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남보기에야 참 복된 자식입니다. 그 아이가 커가는 동안 저는 늘 뒤에 있었고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다 참아가며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 말 입에 달고 살았죠. 그게 부모의 도리라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는 길이었고 늘 그래왔듯 전날 아들에게 연락해 내일 올라갈게 했습니다. 아들은 내 엄마 집사람 오후에 집에 있어요라고 했고 저는 다행이다 싶어 이른 아침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은 늘 낯설었습니다. 젊을 땐 용감했는데 나이 먹으니 왠지 어깨가 더 움츠러들더군요. 사람 많은 곳이 싫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혹시라도 민폐가 될까 두렵기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마치고 조금 지체된 시간에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누르고도 대답이 없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희 엄마 오늘 출근했니?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자 아들이 말하더군요. 오늘 오전 근무라서 집에 있을 텐데요. 잠시만요. 전화해 볼게요. 그렇게 끊고 5분쯤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일이 좀 늦어졌대요. 근처 카페 같은데 잠깐 가 계세요. 들어가 있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기다리라는 말이었죠. 그게 며느리의 뜻이란 것도 굳이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줄이 길더군요. 기계로 주문하라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앉았습니다. 등받이 없는 나무 벤치. 제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자식 집 문 앞에서 몇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걸까? 그런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니까. 그 마음 하나로 저는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점점 따가워졌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손에 들린 방울토마토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식 집이 아닌 남의 집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의 그 기다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쓸쓸한 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어디론가 시선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멀뚱멀뚱 하늘을 보다가 바닥만 보다가 휴대폰을 몇 번이고 켜봤다가 결국 가방 끈을 쥔 손에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엉덩이 뼈가 아파올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1시간 반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말 안에 깔린 피곤함과 귀찮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 지금 어디 있는 건 말 안 할게. 누가 보자고 해서 근처에 좀 나왔어. 천천히 와. 일 끝나고 오면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보자고 한 사람도 없었고 저는 단지 그 집 앞 쉼터 벤치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있는 자리를 알려주는 게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괜히 더 미안한 마음을 안겨줄까봐 입에 먼저 거짓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럼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안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묘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걸 불편해하고 있구나. 그걸 저는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렇게 다시 홀로 남은 시간. 손에 든 가방은 무겁고 방울토마토는 축축 처지고 허리는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가방 속의 토마토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에 제가 직접 농사지어 챙겨온 거였습니다. 비닐에 싸서 종이봉투에 다시 담고 흙먼지를 털고 또 닦고 조심히 가져온 그 방울토마토는 지금 제 무릎 위에서 천근만근의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라도 들어가 쉬고 싶은데 아들네 집은 내가 머물 공간이 아니었고 카페는 기계 때문에 무서웠고 버스를 다시 타고 내려갈까 하다가도 괜히 며느리 탓한다고 할까봐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말리고 스스로를 눈치 보고 스스로에게 괜찮다 타이르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도 불지 않았고 하늘은 너무 맑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모든 게 멀쩡했는데 제 마음만 잔뜩 구겨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도착했어요. 어디 계세요?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나도 이제 들어가려던 참이야. 곧 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엉덩이는 저릿했고 다리는 뻣뻣했으며 머리는 텅 빈 듯 어지러질했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어 집으로 향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자식집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벽 같은 곳이구나.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더 작아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아들 얼굴은 봐야지. 그 마음 하나로 다시 그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띵동.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또 다른 불편함이 시작될 줄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반가운 표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셨구나라는 의무감 같은 눈빛이 먼저 느껴졌지요. 감자탕 포장해 왔어요. 저녁에 뭐 해 먹을지 고민일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건네자 그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풀며 받았습니다. 아, 네. 애들 밥은 학교에서 먹고 오고 뭐 둘이 먹으면 되죠. 말은 고마웠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보다는 어차피 내가 또 설거지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녀의 행동에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소파 위엔 담요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엔 마른 반찬 몇 가지와 물컵 몇 개가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 집에 들어선 게 내가 뭔가 어지러운 틈에 끼어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애써 웃으며 감자탕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고 반찬 그릇을 하나씩 옮기고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고 말했습니다.
김치 꺼내면 되겠죠? 따로 찬 건 없어요. 응, 그럼 됐지. 내가 먹을 거 뭐 따로 있어. 그때 마침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셔츠 깃은 풀어진 채였고 눈은 피곤해 보였지요. 그래도 저는 그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애 키울 때도 그렇게 퇴근해서 들어오던 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검사 잘 받으셨어요? 응, 잘했어. 내일 결과 들으러 가야지. 힘드셨죠? 아니야. 택시 타고 왔어. 그 대화를 끝으로 아들은 식탁에 앉았고 며느리도 조용히 반찬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식사, 감자탕 국물을 뜨며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고 그 사이사이로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앉아 있을 자리는 딱 이만큼 식사 한 끼 분량의 공간일 뿐이라는 걸요. 어머니, 국물 좀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배불러. 반찬 많이 못 챙겼어요. 그런 소리를 왜 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한 끼 식사가 남긴 건 허기였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온기가 없어서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나 내일 아침은 안 먹을게. 당신들 다 출근하잖아. 나는 그냥 이따가 천천히 나갈게. 그 말은 나 때문에 귀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지만 실은 나도 이제 지쳤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서 잤을 때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걸 보고 너무 미안하고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가 먹을 밥은 스스로 챙기겠다 다짐했고 차라리 안 먹고 나가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땐 그게 가장 조심스러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배려조차도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탁 위 그릇을 치우려는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게. 쉬어. 그렇게 말하며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물이 손등에 닿자 잠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차가운 물이 지금의 내 처지 같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저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색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치우고 간단한 설거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며 소파에 앉았고 아들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의 저녁 일상은 제가 없어도 똑같이 흘러갈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없을 때가 더 편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이불 여기 있어요. 며느리가 장롱에서 이불 하나를 꺼내 거실 바닥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에 이불을 폈습니다. 그 집에 방이 몇 개인지는 몰라도 그날 제 자리는 언제나처럼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며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방 하나 내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렇다 해도 이불을 펴는 제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 뿌리 내릴 자리가 이 바닥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소리는 껐습니다. 괜히 민폐가 될까 싶어 리모컨으로 음소거를 누른 뒤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무음의 뉴스, 무음의 드라마, 무음의 예능, 그 속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TV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는데 소리가 없으니 모두가 마치 나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이지만 말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꼭 지금의 저 같았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거실은 넓었지만 제자리는 고작 이불 한 장 넓이였고 숨소리조차 작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방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뭐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한 말소리, 가끔 웃음소리, 그리고 문 닫는 소리. 그 모든 게 우리는 우리끼리 있고 당신은 따로 있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나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감기라도 걸리면 한밤중에도 일어나 이마를 짚었고 열이라도 오르면 무조건 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눈도 못 뜨던 아이가 지금은 나를 피하는 어른이 되었다고. 그 사실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휘저을 줄은 몰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는 것도 민폐일까 싶어 가만히 옆으로 누운 채 TV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소리가 없는 화면은 때로는 더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찔끔 흘렀습니다. 침대는 없어도 좋았습니다. 그 집 안방을 내가 쓸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힘드셨죠? 여기 편히 주무세요. 그 말 한 줄이 그날 밤 내게 가장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몸은 이불 속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 집 어디에도 눕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앉을 자리도 없이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 깔린 이불을 조용히 접고 작은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을 치우고 제가 먹었던 그릇은 이미 씻어두었기에 주방엔 물기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전날 가져온 방울토마토를 손주들 오기 전에 꺼내놓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며 며느리도 제 앞에선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에겐 무조건 맛있는 걸 주고 싶었습니다. 가방 안쪽 신문지로 감싸둔 방울토마토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사이 몇 개는 으깨져 있었고 봉지 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차, 어제 꺼내놓을 걸. 제 손이 느려진 건지 기억이 흐려진 건지 점점 그런 실수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깨지지 않은 토마토만 따로 담아 냉장고에 넣고 가면 되니까요. 이제 다시 방 안으로 가서 슬리퍼를 챙기려던 찰나 그때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낮고 짧았지만 이내 분명하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내가 싫다 그랬잖아. 검사 끝났으면 그냥 내려가시지 왜 굳이 자고 가시냐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나도 말했잖아. 근데 뭐 어떡해. 딸네 집 가는 건 사위 때문에 싫다 그러시니까. 결국은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나 진짜 피곤해. 어머님 오시면 그날 하루는 진짜 명절이야.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 가만히 돌아서야 하나, 잠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그 말들이 제 귀 안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진짜 명절 같아. 싫다 그랬잖아. 검사 끝났으면 그냥 내려가시지. 저는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든 걸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엔 걱정도 배려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귀찮음과 불편함 그리고 나에 대한 거부감만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어제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다 이어졌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던 일, 카페에 있으라던 부탁, 감자탕을 받는 손끝에 미세한 떨림, 식사 내내 오간 공허한 침묵. 그 모든 게 그들의 진심을 미리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다시 메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가세요도 없고 다음에 또 뵐게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뒤돌아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제 등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햇빛은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한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란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기엔 애매했고 그냥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으며 아들의 집을 등지고 내려가는 발걸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가방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고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울토마토는 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혹시 아직 안 나갔으면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면 되지. 그렇게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던 찰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막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순간 반가움보다 어색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래, 토마토 주고 인사하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가가던 저는 다음 순간 발을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둘의 얼굴엔 싸늘한 기운이 가득했고 서로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 속에서도 날카롭게 날아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당신 생각만 해? 그럼 어떻게 해? 나 진짜 힘들다고. 어머님 오시는 날만 되면 머리가 아파. 당신이 좀 참아. 1년에 2번인데 하루라도 싫다고. 왜 자꾸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냐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췄습니다. 왜 자꾸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냐고.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쫓아내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방울토마토 봉지는 더는 필요 없는 짐이 되었고 발끝은 떨려왔고 가슴 안은 얼음물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아니잖아. 당신은 장모님 오시면 싫은 소리 하나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다 떠넘기냐고. 내가 뭘 떠넘겨. 당신이 말해보라고 했잖아. 그럼 당신이 해. 당신 엄마잖아. 그냥 검사하고 내려가시라고 해. 자고 가지 마시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 순간 이제는 귀를 틀어막을 수도 못 들은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내게 얼마나 깊은 칼이 되어 꽂히는지 그 애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자고 간다는 게 이렇게 싫은 일이었구나. 그 하루가 그 집에겐 이렇게 큰 고통이었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을 떼기도 전에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또 한 번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냥 병원 근처에서 숙소 잡게 하자. 엄마도 그게 편하실 거야. 숙소, 호텔, 남처럼. 그 애는 결국 내가 집이 불편하니 오지 말라는 말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모른 척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였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귀찮은 존재, 부담스러운 방문객, 불청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키웠고 지켜봤고 먹이고 입혔던 그 아이는 이제 나를 외부인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나는 다짐했습니다. 더는 이 아이들 앞에서 미련을 갖지 않겠다고. 더는 나를 남 취급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재산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뒤를 쳐다보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다시 아들 집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집에 남겨진 방울토마토는 꺼내지도 못한 채 가방 안에서 멍든 마음처럼 눌려 있었고 발걸음은 전날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오는 동안 누가 저를 불러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도 엘리베이터도 아파트 단지도 그저 조용히 저를 등 떠밀듯 뒤로 흘러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나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고작 하루, 정말 고작 하루였는데 그 하루가 그들에게는 그렇게도 견디기 힘든 날이었을까요? 나는 지금껏 자식 집에 갈 때마다 미리 연락했고 절대 불쑥 찾아간 적 없었고 밥도 혼자 차려 먹었고 심지어 아침은 건너뛰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내가 자는 거실은 이불 하나 깔 수 있는 공간이었고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도 불편한 존재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갔습니다. 마음속에선 자꾸만 며느리의 말이 되뇌어졌습니다. 왜 자꾸 자고 가시냐고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뿌리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었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온 걸까? 내가 기대를 품은 것 자체가 실수였던 걸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을 남처럼 느꼈습니다. 그토록 애써 키워낸 자식이었지만 그 자식의 눈빛과 말투, 태도 하나하나가 이젠 나를 밀어내는 벽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젠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려 하지 않기로 내 정성도 내 시간도 내 집도 내 재산도 그 누구에게도 그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도록 나는 이제 내 삶을 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 떠난 뒤 그저 아이 하나 지키겠다고 허리 끊어지도록 일하고 추운 날엔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참으며 살았던 그 세월들. 그 세월이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지금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그 아이를 중심으로 내 삶을 맞춰줄 이유가 없다는 것. 그날 그 결심은 참 낯설었고 눈물은 뺨으로 흐르지 않고 속으로만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남은 생을 나만인 나의 시간으로 채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건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침묵, 그리고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문득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둔 봉투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가 함께 모아둔 적금 통장,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땅, 그리고 몇 해 전 보험 설계사가 다녀간 후 들었던 종신보험까지 나는 그 봉투를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것들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은 아들 명의로 넘겨주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한테 남겨줘야지. 그게 부모의 도리라 생각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게 당연한 흐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흐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니, 그 부부는 나의 존재를 짐처럼 여겼습니다. 눈치를 줬고, 내가 자는 걸 불편해했고,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것조차 배려가 아닌 인내로 감당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토록 애써 모은 것을 남긴다는 건 내 삶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겐 남길 게 없다.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안에 담긴 눈물과 땀과 희생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넘겨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날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재산을, 내 마지막 정성을 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고향 마을 복지재단에 기부할 계획을 세웠고 몇몇 돈은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장학금처럼 남기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설명도 심지어 상속 이야기도 더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선택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날 밤 적금 통장을 들고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우가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좀 안아줘야지. 그 말에 눈물이 맺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생 남줄 게 아닌 나를 위한 선택으로 채우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자식들과의 선을 긋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난 후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먼저 읍내에 있는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기부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내가 꺼낸 말에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차분하게 안내해줬습니다. 부동산 기부, 금융자산 기부, 그리고 사후 유언 공증까지. 나는 메모를 하며 하나하나 묻고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한 번씩은 읍내에 나갔습니다. 은행에 들러 계좌를 정리하고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땅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았습니다. 서랍 안에서 한 장, 두 장씩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갔고 나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기부처로 정한 곳은 지역 복지재단이었습니다. 그곳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달해주고 겨울에는 연탄을, 여름에는 선풍기를 나누는 일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전 남편과 함께 자원봉사를 갔던 기억이 나기도 했지요. 그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전부 준비해 둘게요. 나중에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내가 떠나고 나면 그냥 조용히 그곳으로 넘어가게만 해주세요. 복지재단 담당자는 조금 놀란 얼굴이었지만 나의 표정을 보더니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잘 쓰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선이 있었지요. 이건 단지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결단이자 세상에 남기는 작지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봉투에는 아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등기부등본과 함께 전달되도록 유언장에 첨부되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겐 남길 게 없다. 넌 나의 마음을 끝내 외면했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하되 더는 속지 않기로 했다. 이 편지를 아들이 읽을 날이 오겠지요. 그날이 오기 전까진 나는 단 한마디도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을 겁니다. 기대도 실망도 애정도 그들에게는 이제 사치입니다. 그리고 그날 읍내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시장에서 작은 도넛 하나를 샀습니다. 입안 가득 번지는 설탕의 달콤함 속에서 나는 조금 늦은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몫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자.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음력 초하루 예전 같았으면 나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을 겁니다. 잡채, 갈비찜, 전, 나물. 손목이 퉁퉁 붓고 다리가 저려도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명절 밥상 앞에 웃으며 앉는 걸 보면 그래도 마음 한켠이 따뜻했지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무 음식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싱크대에는 조리도구 대신 텅 빈 그릇 몇 개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아침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마주한 아들 부부는 평소처럼 양손에 사온 음식 몇 개와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밥 안 하셨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셨어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응, 올해는 안 하기로 했어. 차례도 밥상도 다 내려놨어. 그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말없이 식탁에 자리를 잡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 겉으로는 풍성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처럼 그 자리에 있어도 마치 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아들이 불렀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배가 안 고프구나. 그날 오후 그들은 부엌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당연하다는 듯 내 집의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익숙해서 더 씁쓸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들 쪽을 힐끗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그냥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 녀석은 내 눈치를 슬쩍 보며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내가 없을 때 내 집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한때는 내가 그토록 지키고 가꿨던 이 집이 이제는 그들에게 단지 편리한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하늘의 별을 세고 있었지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엔 하나의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겐 남길 게 없다. 그리고 내일은 그 문장을 진짜로 증명할 차례가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어 상쾌한 바람을 들였지요. 그 순간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냥 자고 갈까? 그냥 그러지 뭐. 어차피 어머님도 편해 보이시고. 나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 중앙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방에서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오는 아들, 그 뒤를 따라 나오는 며느리.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자 그제야 둘 다 멈춰섰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있다가 갈게요. 어머님, 저희 청소 다 해놓고 나갈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이제 그만하자. 네. 너희는 나한텐 이제 남이다. 남처럼 대했잖니. 나도 이제 남처럼 대할게.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나는 그를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이 집엔 다신 자고 가지 마라. 내가 너희 집에서 눈치 보며 잤던 것처럼 너희도 여기서 그러게 될 테니까.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그런 뜻이 아니었단 걸. 말하지 않아도 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왜 그날 새벽에 벌벌 떨며 거실에서 눈을 떴을까? 말을 하면서도 내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집은 이제 너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나를 찾고 싶어도 쉽게 찾지 못할 거다. 아들은 멈칫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른 척 눈 감고 있었던 거 이젠 다 내려놓으려 해.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커피잔이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도는 이 집의 공기처럼 곧 식어버릴 것을 알았지요. 가렴. 그리고 다음부터는 올 일 없을 거다. 그 말에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짐을 챙기던 손이 멈추고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는 내 모든 삶이었던 아이였고 그 아이가 데려온 여인이었지만 이젠 내 마음의 문도 집의 문도 닫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장이 그들을 향해 조용히 넘겨지고 있었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조용하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지요. 엄마, 그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집이 재단으로 넘어가 있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는 당황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응, 내가 한 거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거든. 그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더군요. 그날 이후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온 적은 없습니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남겨야 할 건 집도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야 할 유일한 건 제 결심이 담긴 무언의 메시지였지요. 그날 이후 저는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작은 꽃병에 국화 한 송이를 꽂고 밥상을 차려 앉았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지키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은 하루를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어떤 부모도 처음부터 외면당하는 걸 견디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침묵 속엔 수많은 말들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